제3세계 영화사 이제 4주 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계 영화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4주 동안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이렇게 제3세계 영화사를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게 원래 제3세계 영화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 학기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부족하죠, 사실은. 오늘 하는 브라질 영화사만 한 학기를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었거든요. 이제 브라질 영화가 2개로 되어 있어요. 또 1, 2로. 그럴 정도로 제3세계 영화사 안에서도 브라질 영화는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를 이렇게 할애를 한 거고요. 다른 뭐 아르헨티나, 칠레나 이런 중남미 다른 나라들을 묶었죠. 이렇게 묶었고 브라질을 이렇게 2시간을 할애했는데, 사실 그 정도로 브라질 영화사가 비중이 있는데, 이 제3세계 영화사는 뭐 첫 시간이니까 조금 서설을 하면, 서양에서는 사실은 변방 영화사로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유럽이다 그러면 유럽 영화사를 제일 중시하고, 또 미국에 가면은 세계 영화사 중에서 미국 영화사를 제일 중시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영화 교육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자국 영화사를 중시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영화사, 프랑스 애들은 프랑스 영화사를 교육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영국은 당연히 영국 영화사. 그러니까 영국에 많이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영국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해가지고 와요.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다른 나라 영화사보다는 프랑스 영화사에 되게 정통해요. 미국에 공부하는 미국 영화사에서는 정통하게 오고. 근데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한국 영화사에 정통하지 않고 한국 영화사를 제일 몰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일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사실 한국 영화사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일생 한국 영화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몇 년 하다가 이제 또 때려쳤어요. 그것도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게 이제 한국이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증거인데, 여전히, 외국 것들을 해야만이 되는 어떤 상황에 너무 많이 직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현실적인 것과가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변명이죠. 구차한 변명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서름 내지는 얼마나 절실함을 갖고 왔으면 그런 결심을 하고 한국 영화만 사실 그래도 몇 년. 그래서 저는 옛날에 91년도에 왔는데 91년도에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까지는 한국 영화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썼어요. 아주 몇 명 안 가는 한국 영화 연구자이기도 했어요. 특히 초창기 영화. 뭐 나온규라든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뿌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찾자고 하는 어떤 게 굉장히, 외국 나가면은 애국자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영화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 미국은 뭐 미국 영화를 가장 중심에 놓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다, 심지어는 원어로 불러주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도 노자라고 그러지 라오츠 그래요? 공자 그러지 꽁츠 그래? 원어대로 안 불러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는 채플린을 샤플랭이라고 하더라고. 샤플랭 그래요. 채플린을. 프랑스. 미국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지 않아요. 에리스토틀 그러지. 플라톤이라고 안 해. 플레이토 그러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철학과. 그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플레이토라고 그래요. 에리스토틀 그러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히라버 원어의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맞는 거죠. 원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그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럼 왜 그럴까?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질서는 다 현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고 우리가 나이브하게 이상적으로 센티멘탈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뿌리를 찾는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몽상가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는 저는 정글의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베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제3세계 영화는 변방 영화로 취급이 돼요. 왜 그럴까요? 뭐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서양의 중심에서 변방에 속한다. 이렇게 보니까 문명도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다른 변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바로 제3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부심들이 있고 서양 위주의 사고 방식에 젖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장 인문학적 기초죠. 우리가 영화라는 걸 떠나서 이게 가장 인문학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문예,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예, 그 다음에 역사, 철학, 문사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뭐 사회과학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사회과학이라는 거를 꼭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는 거가 통칭 문학, 철학, 역사를 갖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문학의 교양을 가져야 된다 하면은 꼭 철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 문학을 중심으로 한 뭐 음악, 미술, 모든 이런 예술, 그 다음에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문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학인데 철학은 모든 학문의 중심이 철학이니까 철학에서 다 파생된 거죠. 신문방송학 어디서 파생된 거죠? 사회학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회학은 어디서 파생된 거죠? 철학에서 나온 거죠. 뭐 오기스트 꽁트니 뭐 막스 베버니 이런 사람, 뭐 사회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철학자죠. 존 스튜어트 밀이니 뭐 다 사회학과 다니시는 분들이 사회 사상가 뭐 이런 과목을 배울 때 나오는 등장하는 뭐 에밀 듀르케인이 뭐 전부 철학자죠. 다 철학자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하게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학문이 막 쪼개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철학이란 거는 정말 그 모든 학문에 뭐 다 그거는 뭐 자연과학, 뭐 인문과학, 뭐 사회과학, 뭐 모든 거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학이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수학. 대수도 마찬가지고 기하학도 그렇고 다 중요했어요.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그 훌륭한 철학자거든요. 사실은 이집트인지만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수와 음악은 철학이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수학과 음악은 그래서 음악이 도레 파솔라시도 이게 멜로디가 다 수잖아요. 수로 우리나라도 궁상각지호 전부 그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수로 표현하는 거는 동양 철학에도 상수학이라는 수학이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우주 전체 이 형이학 모든 걸 다 수로 다 표현했으니까 이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심오한 거죠. 사실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문제풀이만 가르쳐 주니까 수학에 아주 말단만 가르친 거예요.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데 사실은 거기서 파생된 게 또 논리학이고 처음에 고대는 수학과 논리학이 가장 으뜸이었잖아요. 소크라테스 시대 때, 뭐 플라톤 시대 때 그때는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그 철학자들한테 배웠는데 주로 다 논리학 배운 거잖아요. 논리학 배워가지고 웅변이 곧 정치 술이었으니까 논리학 배웠는데 논리학의 기초가 수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플라톤이 우리 아카데미에 들어오려면 수학 모르면 입학 안 된다. 그런 유명한 얘기까지 했고 그런 걸 보면 철학은 정말 이 범위가 지금 막 학문으로 막 나눠져가지고 뭐 이런 거는 정말 그래서 고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인문학적 사고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중세 고대로 올라갈수록 옛날에는 학문이 분화가 안 됐거든요. 옛날 선비들은 다 할 줄 알았어요. 다 다빈치형 그 학자들이었어 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한의학을 다 했다니까요. 한의학.
음양오행을 다 철학을 배우면 그걸 가지고 집에다가 뭐 약방만 이렇게 약초 있고 그 뭐 이렇게 막 서랍 달린 장 있잖아. 그거 하나 딱 사놓으면은 그냥 한의사야. 그게 동의보감 허준이 동의보감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양생 부분이 있어요. 양생 부분은 그거는 그 약이나 어떤 이런 뭐 진맥을 봐서 이렇게 그 고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얘기로 하면은 그 좀 그 물리치료 내지는 예방의학 이런 건데 그게 굉장히 그 섭생 우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하면 몸의 기운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이제 담은 양생편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시했죠. 양생편 같은 거를 오히려 그래서 정말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정말 약을 쓸 때는 이미 늦었고 사실은 인간은 자기 체질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이런 것도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수신한다라는 거는 뭐 마음도 닦지만은 몸도 실제로 닦는 몸을 진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얘기가 보면은 이제 후코한테 나와요. 그게 서양 철학에도 보면 신체를 몸을 어떻게 그래서 히랍 철학부터 쭉 훑죠. 후코가 성의 역사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은 동서양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아. 왜 학문하고 사유하는 방식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퇴계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거의 같았기 때문에 다 모든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포섭하고 다 응용하고 해서 했지 이렇게 막 어떤 전공이라는 걸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 제3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영화의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제3세계라는 것부터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3세계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종속이론, 이게 이제 이런 학자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건 이제 독일계 미국 학자예요. 경제학자 임마누엘 wallerstein. 이 종속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dependency theory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종속돼 있다. 아까 이게 중심과 주변부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 어떤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진국이 이제 중심부에 있고 경제가 발달하는 상업적으로 비즈니스 잘 사는 지역이 중심에 있다 그러면 변방은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못 사는 그 지역은 변방은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중심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착취를 하니까 디펜던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착취의 고를 끊지 않으면 종속의 고를 끊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중심 국가와 주변 국가가 있고 한 나라에도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가 있어서 그것이 자원과 모든 인적 자원, 노동 자원, 모든 거, 천연 자원 모든 거를 갖다 이렇게 종속하는 구조로 그것이 중심과 주변이 되어 있다면 뭐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도시가 크고 작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속 관계에 있다는 게 실제로 미국이 중남미에 엄청난 자원을 갖다가 다 빼먹었거든요. 엄청 빼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의 교양을 위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 이 수탈된 돼지라는 라틴 아메리카 500년사 뒤에 이제 참고 문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이 학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일부 알려져 있어요. 뭐 축구의 역사 이런 책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원래 갈레아노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이게 수탈된 돼지인데 Open Veins of Latin America를 번역한 거예요. Open Vein이라는 건 혈맥이 잘려져 있다 이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의 혈맥이 잘려져 있다. 잘려진 혈맥, Open Veins of Latin America를 수탈된 돼지라고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죠. 피를 뽑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Open Veins of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의 그 잘려진 혈맥을 잘랐어. 오픈이 절개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지. 누가? 미국이. 그래서
중남미 이 수탈 500년 동안 어떻게 피를 빨려 먹었느냐. 물론 미국이 빨아먹은 거는 최근에 뭐 얼마 안 되고요. 500년, 왜 500년이냐? 그거는 언제부터일까요? 식민지 역사가 1400년대, 15세기.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그 콜럼부스가 어디를 발견했죠? 콜럼부스가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어디를 간 거예요? 결국은 아시는 분? 어느 나라? 미국을 갔나요? 쿠바 간 거예요. 쿠바 도착한 데가 쿠바였어요. 쿠바였는데 거기는 이제 원주민이 있었죠.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네. 전혀 몰랐던 사람이 있었죠. 원주민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있었겠습니까? 다 살았죠. 미국이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200년 전에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죠. 바로 쿠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인디안이라는 사람들인데 인디안이란 말이 거기서 생긴 말이에요. 콜럼부스가 가서 쿠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를까 했다가 인디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인디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디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디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메리칸 인디안도 있고 실제 인디안도 있어요. 인도 사람. 그래서 구분해서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도 하죠. 아메리칸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은 크게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미국에서 200년 전에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쫓아내가지고 거의 씨를 말린 그 인디안들이 북아메리카 인디안, 노스 아메리칸 인디안이죠.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에 그 똑같은 민족인데 쿠바에 살고 있던 그 선주민을 중미 인디안.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넓은 대륙에 남미 대륙에 아르헨티나, 칠레, 뭐 볼리비아 이 인디안들, 뭐 브라질 말할 것도 없고 인디안들 그거는 남미 인디안. 그래서 북미, 중미, 남미가 세 개의 미국인데 이 세 개의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다 인디안들이 살았어요. 그 증거를 이렇게 되죠. 보통 미국의 지명에 거의 뭐 옛날에는 뭐 80%라고도 하고 90%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50%는 넘습니다. 예, 다 인디안 말이라고. 와이키키, 미시시피, 맨해튼 이거 다 인디안 말이거든요. 예. 미국의 그 지명을 보면 지명이라는 건 사실 오래된 거잖아요. 뭐 바로 뭐 어저께 생긴 지명도 있지만 대체로 오래된 거 아닙니까? 지명이라는 건 뭐 오랜 계속 내려오는 지명을 쓰죠.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국의 지명이 다 바뀌지 않잖아요. 지명은 계속 쓰이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보면 그 땅에 누가 살았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뉴 잉글랜드, 뉴욕 이거는 누가 살아요? 뉴욕, 요크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에요. 영국에 요크가 있죠. 뉴욕. 그래서 새로운 요크다 이거죠. 요크. 새로운 요크. 그래서 뉴욕이에요. 그런 식으로 햄프셔라는 뉴햄프셔 이런 지명 들어보시죠. 뉴햄프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뉴를 갖다 붙인 건 대체로 유로피안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한 100년 된 거죠. 100년 뭐 길면은 뭐 200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동네들이 있지만 그런 동네들이 뭐 콜럼부스 이런 지명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구적인 지명도 있지만 좀 서구 지명으로는 좀 이상한 지명이 있어요. 좀 아시아적인 지명. 네. 그런 지명들이 대체로 지금 말하는 미시시피 이 유럽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미시시피 처음 들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아프리카 말 같기도 하고 뭐 낯설죠. 이게 대부분 다 인디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하탄을 뭐 얼마를 주고 샀다 그러더라. 1불 주고 샀다든가 아무튼 다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쫓아내고 서부로 점점 서부에도 물론 살았죠 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쫓겨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게릴라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이렇게 무슨 천막 같은 거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요즘에 뭐 서부 영화 안 하니까 잘 보기가 힘든데 인디안 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몽고 파오 같이
좀 올라갔죠, 그 대신. 몽고는 이제 게르라고도 하는데, 게르. 이렇게, 몽고는 동그랗죠, 이렇게. 게르는 동그란데, 이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됐죠. 그런 천막집을 인디안들이, 그러니까 그는 유목민의 어떤 집의 형태인데, 하도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러냐. 그 전에는 그렇게 짓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정착을 했었는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산으로 가게 됐고, 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게릴라처럼 막 내려와가지고 막 포장마차 습격하고 막 이런 형태로 서부 영화에 그려지죠. 그게 misrepresentation, 잘못된 재현이죠. 미국 영화에서 인디안들을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인디안이 애 키우면서 인간답게 살고 지구의 어떤 중심으로 사는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방인으로 그리니까 어떤 찔끔찔끔 보이는 거예요. 습격할 때의 인디안, 뭐 할 때 인디안 이렇게 띄엄띄엄 아는 거죠. 인디안에 대해서. 그래서 인디안은 사람 같지가 않고 어찌 보면은 좀 원시인 같이 이렇게 문명인 같지 않죠. 근데 인디안의 시각에서 미국 영화 사상 아마 인디안의 시각을 그래도 그러니까 인디안 말을 최초로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최초로 케빈 코스트너가 만든 영화. 인디안 말이 최초로 나와 번역되지 않고. 그 전까지는 인디안 영화는 모든 서부의 인디안 말은 다 번역이 돼서 영어로 했어. 영어로. 미국 배우들이 영어로 했지. 인디안 말을 하고 밑에 자막 나온 경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최초로 미국 영화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늑대와의 춤. 그 영화에 보면 케빈 코스트너가 만들고 주연했던 영화죠. 처음으로 자막이 나와. 인디안 사람들은 인디안 말로 하고 밑에 자막을, 영어 자막을. 그러니까 인디안은 이제 비로소 인간으로 처음 대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타잔 같은 데 영화 보면은 흑인들 말은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원숭이가 울면 아프리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일반 관객이 올 때는. 그렇게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인종 중심주의, 인종 우월주의적인 잘못된 재현이죠. misrepresentation인데 그게 이제 영화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성에 대한 재현, 인종에 대한 재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제3세계라는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진 말인데 이 말이 이것은 이제 좀 정치 경제학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경제학으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꼭 선진국, 후진국 그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착취, 종속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국은 어떤 힘의 관계, 파워 관계하고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wallerstein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겠죠? 세계 체제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미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심 주변부 이론이에요. 말하자면은 몇 개 중요한 어떤 말하자면 나라들이 전체를 다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못 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지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저 거지가 참 역시 천성이 게을르니까 거지밖에 더 되나. 열심히 살아야 돼, 인간은. 이렇게 이제 지침을 준다면 이게 전혀 사회학적인 관점이 결여된 거죠. 그 사람은 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사회적으로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직업을 가질 수가 없거나 미국의 흑인들이 그렇거든요, 대체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업 자체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흑인들은 그리고 학교를 나와도 그 다음에 사회에서 뭐가 있죠?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학교를 나와도 또 소용이 없어. 거기서 또 떨어져. 그러니까 공부를 더 안 해. 악순환이 되는 거야. 공부를 해도 대학을 나와도 취직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대학 가지 말자. 그러니까 스포츠나 연예인으로 빠지는 거야, 흑인들이. 그게 차라리 낫다. 왜? 나와봤자 어차피 인종차별인데 사회가 흑인을 대접을 안 해주는데 내가 뭐 워싱턴에 정가로 갈 수도 없고 뭐 월스트리트에서 내가 뭐 주식 브로커가 될 수도 없고 전부 백인 놈들이 다 알아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데 내가 뭐 하버드를 나오면 하버드에도 입학도 안 시켜주고 예를 들면 명문대학에서는 뭐 아주 엄격하게 백인들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있으니까 그냥
중고등학교 때 이미 결정하는 거야, 흑인들은. 그러니까 흑인들은 공부를 못한다. 그게 나와 있죠. 근데 왜 못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아니, 꿈이 없으니까, 진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뭐, 옛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유, 더운 나라에 있는 애들은 게을러.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 동남아 애들 게을러. 맨날 낮잠이나 자고, 뭐. 더우니까 사실은 능률이 안 오니까 낮잠을 자야 돼요. 그거는 게을러서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열대가 되고, 우리도 날씨가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점점 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새까맣게 되고, 새까맣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종차별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우리 흑인들 보면은, 아우, 쟤는 씻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모를 때. 그래서 많이 씻으면은 깨끗해지는 줄 알아. 정말 미신 아니에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그게? 흑인은 피부가, 이 색소가 검은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까만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마면은 닦으면 다 하얘지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는, 타자를 인정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기도 하지만, 뭐, 우리는 순수혈통이고, 단일민족이고, 우리는 긍지가 있고, 우리 선조들이 참 훌륭하고, 이런 반면에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또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타자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민족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배타적이에요. 우리는 아마 미국이나 영국 애들 다음으로 흑인 차별하는 나라 아닐까 싶은데 나는 한 3번째쯤 될 것 같은데. 흑인들 무지하게 싫어. 백인들 좋아할걸요? 근데 사실 흑인이 더 가깝거든요. 알고 보면. 흑인이 영혼이 따뜻해요. 아시아인하고 잘 소통할 수 있어요. 백인은 사실 달라요. 의식구조나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히려 대해보면은 이질적이고 문화나 모든 게. 흑인들은 인사하잖아요. 서로.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부르잖아. 자기들끼리. 그리고 소울 브라더라고 다 영혼이라는 말을 붙이고.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아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뭐 티벳이나 인도나 뭐 중국, 한국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프리카가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럴 정도로 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그렇게 전통 고수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미신적인 거 집착하고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 보면은 문명화 근대화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미 그 사람들이 마인드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영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게 이 근대화 과정에서 찢겨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착한 거예요. 실제로 착해요. 이렇게 일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착해요. 게이 착하고. 네, 게이 착해요. 게이들이. 게이 그 동성애 공포자들은 게이들이 막 자기 습격해가지고 무슨 막 물어뜯고 그런 줄 알아요. 이성애자들이 습격하지 막 때리고 폭력하고 동성애자들은 오히려 저는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동성애 예찬론자긴 하지만은 동성애자는 아니야. 나는 그런 인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동성애 편은 상당히 드는 편이죠. 왜? 이런 점들 때문에. 왜? 인간적으로 훨씬 이성애자들보다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게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는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지를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 억압하니까. 커밍아웃을 안 하고 드러내질 않으니까.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냐면 교수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 학계 되게 많죠. 학자들. 뭐 미셸 푸코 뭐 이런 사람 다 게이잖아. 바르트. 롤랑 바르트. 다 게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사상가들, 학자들 중에 10명에 한 5명은 게이야. 롤랑 바르트 게이인 거 알았어요? 미셸 푸코? 게이예요. 아주 뭐 너무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우리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책 읽지 말아야지. 뭐 전염병 오르는 줄 알아. 처음에는 병으로 생각했어요. 그거를. 병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 세상이 인간들이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렇잖아요. 폭력적이고. 근데 남자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잖아. 그러니까 가부장적이지 않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친절하고 굉장히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가부장적 문화에 졌다 보니까 뭐 남자 새끼가 뭐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냐, 아우 뭐 닭살이야 막 이러고 그런 거 자체가 그런 관습, 그런 언어 태도 이런 거 자체가 남자답게 만드는 하나의 다 의식이야 다. 그냥 그런 게 요소 말투 어디 가면은 장소에 어느 무슨 세레모니 있으면 어떤 세레모니에 뭐 이렇게 막 건배하고 뭐 이런 거 막 아주 난 짜증나 난 그런 거 그건 아주 아주 일제시대 때 유습에다가 일본 군인들 간빠이 어쩌고 일본이 이 세계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쳐 그래서 일본이 그 잘난 애들이 그 잘난 군인들 그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일본의 민족성이라는 건 나는 존중하는데 일본의 국민성이나 이런 뭐 좋아하는 점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 그 침략하고 군인 정신 막 이런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30년 동안 받아가지고 지금도 막 그냥 그 우리 건 줄 알아? 그 우리 거 아니거든 사실은 다 일본 거야. 다 일본 거고 그러니까 뿌리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뿌리를. 근데 이 제3세계가 사실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데 아주 친연성이 강해요. 프랑스 영화사, 뭐 독일 영화사, 미국 영화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울 게 많은. 이제 제3세계권은 이제 55년도에 그 반둥 회의에서 범주화된 이 권인데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이게 제3세계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은 제3세계란 말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게 경제 블록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선진국 1세계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1세계는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선진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중국이 들어갈까요? 더 안 들어갈까요? 일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일본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예.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1세계가 있고요. 1세계, 2세계, 2세계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권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권. 근데 이게 왜 3세계가 없어졌겠어요? 사실은 사회주의권이냐, 뭐, 자유민주냐, 뭐, 이런 거가 서방이죠. 주로 서방을 가지고 이게 이제 블록이 동구라파,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방의 이런 자유민주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을 권역하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시장주의인데 시장주의고 이거는 이제 중앙 계획경제 이렇게 경제 블록으로 나뉘면서 정치권도 이렇게 이데올로기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다 와해됐잖아요.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동구라파 다 이렇게 와해되고 소련 다 해체되고 중국도 지금 거의 뭐 제3의 길을 가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또 그런가요? 자유 1세계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다 보면은 사회주의나 뭐 사회주의 경제 방식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 다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3세계라는 게 이제 제3세계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여기에다 뭘 강조했냐면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후진국 이 두 가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종속 이론에 딱 부합되는 거였어요. 왜? 바로 1세계나 2세계한테 많이 착취를 당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동구라파다가 소련에 많이 착취당하고 뭐 등등. 그래서 큰 나라들에 대해서 이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는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의 분류는 많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테마라는 것이 과연 그 없어질 만한 테마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든가 어떤 그 착취 개념이라든가 문화 식민주의라든가 이런 개념이 그럼 없어져야 되는 개념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부르죠? 그런 거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로니얼리즘이 세 가지로 발달한 거예요. 아까 이 500년의 이 500년의 이 역사라는 거는 이 착취의 역사라는 거는 서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뭐 이런 변방 나라들을 다 식민화시킨 역사예요. 우리도 그 중에 이제 하나지만 우리는 뭐 그렇지만
콜로니얼리즘의 역사가 진짜 한 뭐 이렇게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처음에 일 콜로니얼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니오 콜로니얼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식민주의. 그 다음에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그럼 뭐 어떤 콜로니얼리즘을 말하냐? 어떤 식민지주의고 어떤 종속주의고 어떤 착취고 어떤 가난을 말하는 거냐? 성차별주의 같은 거. 예를 들어 가부장제 얘기했잖아요.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주제예요.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은 식민지거든요. 남성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로니얼리즘이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테마였는데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서 자국 내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억압 관계,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콜로니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의미가 확대돼서 지금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안에서 이제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얘기가 됐던, 그러니까 이런 고전적인 어떤 테마도 여전히 있죠. 있지만 이제 그거를 뭐 누구도 이제 지금 뭐 식민주의다, 신식민주의다. 신식민주의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문화 제국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침탈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착취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엄청난 영향을 주고 지배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은 네오콜로니얼리즘이다. 실제로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면.